어서 오세요. 귀한 분이 발걸음을 해주셨네요. 우리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구독이라는 정표 하나 남겨주시겠어요? 당신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가 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됩니다. 이놈아, 그 무거운 거 혼자 치면 어떡하냐. 서해 바닷가 염전에 거친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금 포대를 등에 진 어린 소년이 휘청거리며 걸음을 멈추었지요. 절름발이 늙은 거지와 압이 이른 소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과연 이 늙은이는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먼 옛날 영조 임금이 보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서해 끝자락에 소금으로 먹고 사는 작은 포구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갯벌 위로 희뿌연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갈매기 떼가 울어대는 그런 마을이었지요. 염전일은 고대기로 이름났습니다. 뇌약변 아래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소금을 긁어 모아야 했고 그것을 포대에 담아 창고까지 나르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지요. 장정들도 허덕이는 그 일을 18살 남짓한 소년이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도리.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노래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을 배울 나이의 도리는 자기 몸집보다 큰 소금 포대를 나르고 있었지요. 어찌 된 사연인고 하니 도리의 아버지가 지난해 겨울 소금을 운반하다 벼랑에서 굴러떨어져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남은 것은 병든 어머니와 갚을 길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리는 아버지 대신 소금짐을 졌습니다. 어린 등판이 휘어지도록 말이지요. 아까 호통을 친 것은 염전에서 일하는 안악 순덕이었습니다. 40줄에 접어든 과부로 입은 사나웠지만 속은 두부처럼 무른 여인이었지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아무리 빚이 급해도 그러다 뼈가 부러지면 어쩔라고 그래. 순덕이 달려와 도리의 등짝을 탁탁 쳤습니다. 도리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한 짐만 더 하면 오늘 몫은 채워요. 한 짐은 무슨. 당장 내려놔. 굶어 죽으나 등뼈 부러져 죽으나 매 한 가지요. 순덕이 소금 포대를 낚아채 자기 등에 졌습니다. 도리가 손을 내저었지만 순덕은 듣지 않았지요. 닥쳐. 밥이나 먹으러 가. 창고 앞에 국밥 떠놓은 거 있을 테니까. 도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이 국밥을 부탁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누가 떠놓은 건데요? 내가 알게 뭐야. 가서 먹기나 해. 순덕은 손을 휘휘 내저으며 염전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도리가 창고로 가보니 정말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막 끓인 것 같았지요. 그 옆에는 주먹밥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두고 갔을까? 도리가 두리번거리는데 창고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절뚝, 절뚝.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늙은이 하나가 그림자 속에서 나왔습니다. 등이 새우처럼 굽어 있었고 허연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막동 영감이라고 부르는 노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마을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창고지기가 불쌍히 여겨 구석에 재워주고
밥이나 얻어먹게 해준다고들 했지요. 하는 일이라곤 소금, 포대 꿰매고 창고 먼지 터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 마을 사람들의 평가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막동 영감은 도리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리는 괜히 영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져다 놓은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고 안에서 포대 꿰매는 소리만 들려왔지요. 도리는 그냥 국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빈속에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니 온몸에 기운이 돌았습니다. 누가 해준 것인지 몰라도 고마웠지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도리가 쉬는 곳마다 먹을 것이 나타났습니다. 주먹밥이 놓여 있거나 삶은 고구마가 있거나 물 한 바가지가 떠져 있었지요. 다 떨어져가는 집신 옆에 어느 날 새 집신이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순덕에게 물어보아도 자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어렴풋이 짐작했지요. 창고 구석에서 묵묵히 포대를 꿰매는 막동 영감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갈매기 때가 둥지로 돌아가는 시각이었지요. 도리가 마지막 짐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몸에서 땀 냄새와 소금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손바닥에는 포대 자루에 쓸린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지요. 그때 눈앞에 물 한 바가지가 툭 놓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막동 영감이 절뚝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도리와 눈이 마주치자 금세 고개를 돌렸지요. 마셔라. 고마워요, 영감님. 막동 영감은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도리는 물을 마시며 영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요, 영감님. 응.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영감님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적이 없는데. 막동 영감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 눈이 마음에 걸렸다. 제 눈이요. 포기하지 않는 눈이다. 세상이 허리를 밟아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눈. 옛날에 그런 눈을 가진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막동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영감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그 눈빛이 순간 깊고도 쓸쓸하게 변했지요. 도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늙은 거지의 눈이라기엔 너무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도리가 그것을 읽을 수는 없었지요. 영감님. 뭐냐? 도리가 빙긋 웃었습니다. 저 앞으로 영감님 말고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막동 영감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뭐라고? 영감님은 너무 남 같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막동 영감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푹 숙였지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좋을 대로 해라. 그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도리는 알지 못했지요. 할아버지라는 그 한마디가 평생을 혼자 살아온 늙은이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바닷가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쓸쓸히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도리와 막동 영감 사이에는 말없는 정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일이 끝나면 창고에 들러 영감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막동 영감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주었지요. 순덕이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참 묘하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가 저리 정이 드나. 순덕은 입으론 그리 말하면서도 가끔 두 사람 몫으로 국밥을 더 끓여 갖다 놓곤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헌 솜저고리를 슬쩍 도리에게 건네기도 했지요. 야, 이거 내 죽은 남편 거야. 나한텐 쓸모없으니까 내가 가져. 도리가 고맙다고 하면 괜히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어차피 버릴 거였어. 그런 순덕을 보며 막동 영감이 드물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보고 뭘 봐. 늙은이야 하고 소리쳤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것은 숨기지 못했지요. 그렇게 작은 행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 마을의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염전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의 명이라며 소금 창고를 뒤지고 장부를 들춰보았지요. 소금 밀매를 색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소금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함부로 빼돌려 팔다 걸리면 목이 달아나는 중죄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막동 영감이 도리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리야, 당분간 눈에 띄지 마라. 일만 하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왜요, 할아버지? 막동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지요.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사단은 보름 뒤에 터졌습니다. 한밤중에 횃불을 든 포졸들이 도리네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잠결에 깬 도리가 눈을 비비는 사이 포졸들은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아궁이 뒤를 헤집던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다. 소금 포대다. 포졸들이 아궁이 뒤에서 소금 포대 3개를 끄집어냈습니다. 도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런 것을 숨겨둔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저건 제가 숨긴 게 아니에요. 닥쳐, 증거가 있는데 발뺌이냐. 포졸들이 도리의 멱살을 움켜쥐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다 그대로 쓰러졌지요. 엄마, 엄마. 도리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 속으로 끌려가는 도리의 목소리가 마을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비명 소리를 들은 막동 영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도리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감옥과 곤장이었습니다. 배후가 누구냐? 누가 시켰냐?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소금 숨긴 적 없습니다. 거짓말. 내 놈 아비도 밀매하다 죽은 거 아니냐? 뿌리가 썩은 놈이야. 곤장이 어린 등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터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하지만 없는 이름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막동 영감이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절뚝거리며 기다시피 갔습니다. 관아 앞에 다다르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제발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렸습니다. 지나가던 포졸이 발길로 걷어찼습니다. 이게 뭐야? 거지 영감이 어디서 기어 들어왔어? 제발이옵니다. 소금을 숨긴 것은 이 늙은이입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대신 잡아 주십시오. 포졸들이 비웃었습니다. 절름발이 늙은 거지가 밀매를 했다고? 웃기지 마라. 내까지 것이 무슨 수로 소금을 빼돌려. 발길이 또 날아왔습니다. 막동 영감이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무릎을 꿇었지요. 제발,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늙은 등짝에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껍질처럼 마른 살갗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막동 영감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리가 갇혀있는 감옥 쪽만 바라보았지요. 해가 저물 때까지 매질이 계속되었습니다. 꺼져. 다시 얼씬거리면 죽여버린다. 피투성이가 된 막동 영감이 관아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쓰러졌습니다. 순덕이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영감, 이게 무슨 짓이야? 죽으려고 환장했어. 막동 영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관아 쪽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요. 도리야. 도리.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영감의 흰 머리카락에 낙엽이 내려앉았지만 털어낼 힘도 없었지요. 순덕이 울먹였습니다. 제기랄.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야? 그 밤 막동 영감은 순덕의 부축을 받아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상처를 씻기는 순덕에게 영감이 낮게 물었습니다. 도리 어미는 어찌 되었느냐? 마을 사람들이 돌보고 있어. 걱정 마. 막동 영감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썩은 석가래 사이로 별빛이 보였지요. 순덕아. 왜? 내가 죽으면 저 마루 밑에 있는 것을 도리에게 전해 주거라. 순덕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죽기는 누가 죽어? 막동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순덕은 영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처럼 지나간 세월이 영감의 가슴 속에서 출렁거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감옥에서 매일 곤장을 맞았습니다. 밀매 배후를 대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없는 이름을 어찌 댈 수 있겠습니까? 도리는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틸 뿐이었습니다. 어린 등판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곪은 상처에서 고름이 흐르고 밤이면 열이 올라 헛소리를 했지요. 이대로 가면 며칠을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동 영감은 매일 관아 담 밖을 서성였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매질 소리와 도리의 신음에 주먹을 부르르 떨었지요. 하지만 절름발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없어야 했습니다. 순덕이 영감에게 밥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영감, 제발 포기해. 내가 거기서 맴돈다고 뭐가 달라져. 막동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아 담벼락만 노려보았지요. 저 안에서 내 손자가 죽어가고 있어. 순덕이 멈칫했습니다. 손자라고? 영감, 너 도리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막동 영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핏발이 서 있었지요. 피가 뭐가 중요하냐? 저놈이 나를 할아버지라 불렀다. 그것으로 족하다. 순덕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늙은 거지의 눈이 아니었지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마치 북소리처럼 둥둥 울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지요. 소금 냄새와 갯벌 냄새가 어둠 속에 섞여 흘렀습니다. 막동 영감은 창고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않던 영감이 천천히 마룻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판자 밑에 기름종이로 감싼 무언가가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벗겼습니다. 오래된 환도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칼집은 낡았지만 칼자루에 새겨진 문양은 아직 선명했지요. 그 옆에는 누렇게 바랜 교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는 이 칼을 땅에 묻고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영모에 휘말려 삼족이 멸해질 뻔했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이름을 버렸지요. 수군 첨사 한치웅이라는 이름을 말입니다. 서해 바다를 누비며 외구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칼을 휘두르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룻밤 사이에 제가 되었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도 돌아갈 곳도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늙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절름발이 거지로 숨어 살며 세상이 자신을 잊어주기를 바랐지요. 그런데 지금 저 관아 안에서 손자라 부르던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손이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죽으면 죽는 것이다. 하지만 저 아이는 내가 지킨다. 영감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굽어있던 등을 펴고 절뚝거리던 다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 모습은 더 이상 늙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에 깎이고 닳았지만 그 자세와 눈빛은 분명 무인의 것이었지요. 그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관아는 고요했습니다. 담장 위에서 졸고 있는 포졸 둘이 보였습니다. 횃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지요. 한치웅은 담 아래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고르고 기다렸지요. 포졸 하나가 하품을 하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바람보다 빠르고 물보다 소리 없이. 퍽. 포졸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목 뒤의 혈도를 정확히 찍은 것이지요. 옆에 포졸도 이상한 낌새를 채기 전에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치웅이 담을 넘어 관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감옥까지 가는 길에 포졸이 4명 더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쓰러졌지요. 한치웅의 움직임은 흐르는 물과 같았습니다.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녹슬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수천 번 반복한 동작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감옥 앞에 섰습니다. 최창살 안에서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썩은 집 위에 도리가 쓰러져 있었지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한치웅이 자물쇠를 칼로 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리야, 도리야, 정신 차려라. 도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한치웅을 향했지요. 6, 9, 나다. 할아버지가 왔다. 한치웅이 도리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등에 업히자 도리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다리는요? 안 절어요? 한치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른 걸음으로 감옥을 빠져나왔지요. 담장을 넘는 순간 도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 맞아요? 한치웅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꿈이다. 네, 꿈이야. 깨면 다 잊어버릴 거다. 아무것도 보지 마라. 아무것도 듣지 마라. 도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분명 할아버지의 것이었지요.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한치웅은 밤새 산길을 걸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인적 없는 곳을 찾아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지요. 똥이 틀 무렵 계곡 깊숙한 곳의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만들어 둔 은신처였습니다. 도리를 눕히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골문 곳을 째고 고름을 빼내고 약초를 발랐지요. 그것도 30년 전에 익힌 솜씨였습니다. 아이는 사흘 밤낮을 열에 시달렸습니다. 한치웅은 한숨도 자지 않고 곁을 지켰지요. 이마를 식혀주고 물을 먹이고 약을 갈아 상처에 발랐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산새 소리에 도리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움막 천장이 보였지요. 여기가 어디예요? 막동 영감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등을 굽히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었지요. 평소에 늙은 거지 그대로였습니다. 산속이다. 당분간 여기 숨어 있어야 한다.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 주신 거예요. 막동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떻게 너를 구하겠느냐? 지나가던 사냥꾼이 널 발견해서 여기 데려다 준 것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리도 알고 있었지요. 꿈속에서 느꼈던 할아버지의 등이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곧게 선 허리와 힘찬 걸음이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숨기고 싶어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막동 영감이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졸졸 흘렀지요. 산새가 울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막동 영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것을 보았지요.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밀매범이 탈옥했다는 소식에 포졸들이 사방으로 풀렸지요. 수령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찾아내라. 저놈을 숨겨주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혹시나 자기 집에 도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포졸들이 들이닥칠까봐 전전긍긍했지요. 순덕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 늙은 영감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포졸들의 눈이 점점 순덕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막동 영감과 가까이 지내던 것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산속 움막에서 도리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막동 영감은 매일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고 물고기를 잡아왔지요. 말없이 죽을 쑤어 먹이고 상처에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도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할아버지도 위험해진 거 아니에요. 걱정 마라. 나는 괜찮다. 근데 마을에서는 저를 찾고 있잖아요. 할아버지까지 잡혀가시면. 막동 영감이 손을 들어 도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도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지요. 자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막동 영감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인적이 끊긴 밤길을 타서 순덕의 집을 찾아갔지요. 순덕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감, 미쳤어. 지금 사방에 포졸들이 깔렸는데. 알고 있다. 하지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다. 막동 영감의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순덕은 그 눈빛을 보고 숨을 삼켰지요. 뭔데? 이번 일의 배후가 누구냐? 누가 도리네 집에 소금을 숨겼느냐? 순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낮게 말했습니다. 수령이야. 막동 영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이 고을 수령 김좌수. 그자가 소금 밀매의 배후야. 자기가 빼돌린 소금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지. 확실하냐?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전 안악들은 다 알아. 하지만 누가 입을 열겠어. 수령한테 찍히면 죽는 거야. 막동 영감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을 흔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감, 설마 뭔가 하려는 거야? 막동 영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영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 마. 내가 뭘 해도 안 돼. 수령한테 대들면 죽어. 그냥 도리 데리고 멀리 도망가. 제발.
막동 영감이 천천히 순덕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순덕아, 고맙다. 그동안 밥 챙겨줘서.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막동 영감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순덕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지요. 잘 살아라. 그 말을 남기고 영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덕이 따라 나갔지만 이미 영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렸지요. 막동 영감은 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걸어 이웃 고을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암행어사가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지요. 날이 밝을 무렵 주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선비가 아침밥을 먹고 있었지요. 막동 영감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또 억울한 백성을 살펴주십시오. 선비가 젓가락을 멈추고 영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나를 어사라고 부르는 근거가 무엇이냐? 막동 영감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30년 전의 교지였지요. 소인은 영모에 휘말려 이름을 버린 자입니다. 수군 첨사 한치웅이라 하였습니다. 이 교지가 증거입니다. 선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지를 받아 살펴보더니 다시 영감을 보았지요. 한치웅이라. 30년 전 무고하게 누명을 쓴 그 장수 말이냐? 그렇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을 내게 보여주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막동 영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 목숨보다 그 아이가 더 중합니다. 영감은 수령 김좌수의 만행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소금 밀매의 실상, 누명을 씌운 수법, 무고한 백성들이 매질당하는 현실을 말이지요. 어사는 한참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반드시 살피겠다. 막동 영감이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아라. 소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소인은 그냥 늙은 거지로 살다 죽고 싶습니다. 어사가 영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왜 그러느냐? 너의 공을 세우면 복권될 수도 있을 터인데. 막동 영감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소인이 세상에 나서면 소인을 따르던 옛 부하들이 연루됩니다. 이미 새 삶을 살고 있는 그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다. 내 뜻을 따르겠다. 감사합니다. 막동 영감이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어사가 불렀습니다. 늙은이. 예. 너는 진정한 무인이다. 막동 영감은 대답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등이 다시 굽어 있었지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어사가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수령 김좌수가 막동 영감의 행적을 눈치챈 것입니다.
밀정을 풀어 영감의 뒤를 밟았지요. 어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영감을 자객들이 덮쳤습니다. 숲속에서 칼이 번뜩였습니다. 막동 영감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환도를 빼들고 자객들과 맞섰지요.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만에 휘두르는 칼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객 셋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넷째 자객의 칼이 영감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지요. 피가 솟구쳤습니다. 막동 영감이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객의 손목을 쳤지요. 자객의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살려줘 소리치며 도망가는 자객을 영감은 쫓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이 없었지요. 나무에 기대어 쓰러졌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지요. 도리야. 영감의 입에서 아이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디 살아라.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무잎 사이로 햇살이 비쳤지만 점점 멀어져 갔지요. 사흘 뒤 암행어사가 출두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을 광장에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역졸들이 들이닥쳐 수령 김좌수를 포박했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이 고을의 수령이다. 죄인은 입을 닫아라. 내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어사는 김좌수의 죄목을 낱낱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금 밀매, 백성 수탈, 무고한 이를 죄인으로 몰아 고문한 죄.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지요. 옳거니 그 탐관오리 잘 잡아가시오. 도리 그 아이는 죄가 없었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하니 풀리겠구먼. 김좌수는 쇠고랑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악을 썼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요. 어사는 도리를 불러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니 모든 죄를 사하노라. 도리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요. 순덕이 도리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이놈아, 살았구나. 살았어. 아주머니,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숲속에서 막동 영감이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나무에 기대어 있었지요. 숨이 붙어 있었지만 간신이었습니다. 순덕과 도리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리가 영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막동 영감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도리. 냐. 네, 할아버지. 저예요. 도리예요. 살았구나. 영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됐다. 할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제발요.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막동 영감이 떨리는 손을 들어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괜찮다. 할아버지가 다 하신 거잖아요. 어사또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다친 거잖아요.
막동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영감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눈이 스르르 감겼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막동 영감은 죽지 않았습니다. 순덕과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간호한 덕분이었지요. 열흘이 지나 겨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걷는 것도 힘겨워했지요. 도리가 매일 영감 곁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도리가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었지요. 막동 영감이 멍하니 국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국밥이요. 제가 끓인 거예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해드릴게요. 막동 영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도리야. 할아버지, 저 이제 안 울어요. 대신 제가 할아버지 지켜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저 지켜주셨던 것처럼. 막동 영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지요.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갈매기가 울며 날아갔습니다. 바닷바람에 소금 냄새가 실려왔지요. 순덕이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동 영감은 여전히 소금 창고 구석에서 포대나 꿰매며 살았습니다. 다리는 더 심하게 저렸고 등은 더 굽었지요. 아무도 그가 누구였는지 몰랐습니다. 서해 바다를 호령하던 수군 첨사였다는 것을, 자객 넷을 베어 넘긴 무인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그냥 막동 영감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늙은 거지. 그것이 전부였지요. 도리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도리는 매일 국밥을 끓여 영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전에 영감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리가 국밥을 가져왔을 때 막동 영감이 물었습니다. 왜 이러느냐? 나 같은 늙은이한테 왜 이리 잘해주느냐? 도리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옛날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물었더니 대답 안 해주셨잖아요. 막동 영감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랬지. 저도 대답 안 할래요. 그냥 드세요. 막동 영감이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갈 뜨는데 손이 떨렸지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빛이 번져 나갔지요. 갈매기 떼가 울며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막동 영감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도리야. 도리가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요, 할아버지.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금 냄새가 났지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 했습니다. 하지만 막동 영감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손자 같은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좋겠지요. 진정한 영웅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뿐이지요. 서해 바닷가 작은 포구 마을에 밤이 내렸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끝없이 밀려오고 밀려갔습니다.